여러분은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국제기구 본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외교의 중심지로 불려온 그곳, 유엔 깃발이 늘 휘날리고 각국 대표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던 도시가 조금씩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공간을 떠난 국제기구들이 새로운 거점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서울이라는 점입니다. 제네바는 세금 면제는 물론 각종 특별 혜택까지 제시하며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은 미련 없이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무려 9개의 유엔 산하기구와 5개의 국제개발은행이 같은 흐름에 올라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100년 넘게 국제 외교의 상징이었던 도시를 뒤로하고 서울이 새로운 목적지가 된 것일까요? 국제기구가 본부나 핵심 조직을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일은 일반적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를 모두 포기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쉽게 내려질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두 곳도 아닌 10곳이 훨씬 넘는 기관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를 떠나 새로운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인류 문명의 흐름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왜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들이 좁은 한반도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뜻밖의 현실까지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동의 출발점은 의외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2026년 초 미국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주권을 우선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동시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 가운데 22%를 혼자 부담하던 최대 재정 지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10명이 함께 사는 집에서 월세의 절반 가까이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사람들은 당장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제네바에 모여있던 국제기구들도 정확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정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동시에 인공지능이라는 전혀 새로운 시대적 과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던 제네바 중심 체제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공지능 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 노동을 기계로 대체했다면 이번 변화는 인간의 사고와 지적 노동까지 대신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은 매일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데 20세기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구조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대규모 실업과 불평등 같은 공동의 위기에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회의실은 그대로였지만 그 위에 놓인 과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중심 후보로 떠오른 것일까요? 미국도 있고 유럽의 선진국들도 있으며 거대한 중국도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번 변화는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먼저 6개의 유엔 기구가 한국과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2달 뒤인 5월 서울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유니세프와 유엔 환경계획, 유엔 난민기구까지 추가되면서 모두 9개 기관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참여한 기관을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유엔 개발계획, 유엔 환경계획, 유엔 난민기구, 유엔 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가 포함됩니다. 노동과 환경, 보건, 식량,
아동복지처럼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은행을 비롯한 5개의 국제개발은행까지 협력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의 인공지능 디지털 지식센터는 이미 인천 송도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네바가 이 기관들의 이전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제네바는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해 주었고 개인 차량도 면세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앞세워 국제기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그런 혜택마저 뒤로한 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오랫동안 누려온 세금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원한 것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뢰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패권을 놓고 정면으로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강대국 모두 국제사회가 아무런 부담 없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며 국제협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과 사회신용 시스템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여러 국가가 경계심을 쉽게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핵심 기술을 모두 맡기기에는 불안감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거대한 신뢰의 공백 속에서 한국이 가장 안정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진 신뢰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매우 독특한 역사적 위치에 있는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지배했던 제국주의의 경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거의 유일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기술과 경험을 다른 나라와 나누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강대국이면서도 타국을 희생시켜 성장한 역사가 없다는 점이 바로 도덕적 정당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성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더욱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편에도 완전히 서기를 망설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이라는 선택지에 더욱 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자신들과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해 성공을 이룬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는 작은 나라의 지도자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미국의 인공지능을 선택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걱정되고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기에는 감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지배한 적도 없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지금의 위치에 오른 국가가 협력을 제안한다면 과연 누구의 손을 잡고 싶겠습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흐름의 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들이 움직인 이유가 오직 신뢰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세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마지막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갖춘 압도적인 경쟁력이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었죠.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은 한때 AI 산업 전체를 5층으로 이루어진 케이크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완성된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5개의 층이 빠짐없이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AI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놓입니다. 세 번째 층은 수많은 반도체를 연결해 작동시키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번째에는 실제 사고와 추론을 수행하는 AI 모델이 자리하고 마지막 5번째 층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각종 서비스가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5 요소 가운데 한두 가지만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자국 안에서 구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압 변압기 기술을 확보했고, 반도체 산업에서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으며 AI 모델 역시 네이버와 LG 같은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강국이라는 강점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로봇처럼 실제 환경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산입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젠슨 황 역시 직접 한국을 방문한 이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5층을 모두 완성한 AI 케이크 국가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술 리더가 한국을 특별히 지목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케이크의 일부 재료만 공급하거나 마지막 장식만 담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밀을 재배하는 단계부터 반죽, 설계, 크림 제조, 완성된 장식까지 모든 공정을 혼자 수행하는 유일한 제과점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왜 이곳으로 몰려드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숫자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받는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AI 모델 경쟁력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은 단 하나뿐이었지만 단 1년 만에 5개까지 늘어나면서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까지 모두 앞질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는 14.31개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룩셈부르크였고 3위는 중국, 4위는 미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격차를 벌린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국가 규모가 커서 특허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국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한국이 가장 치열하게 AI 기술을 연구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술력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계 AI 산업이 매우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앞으로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을 확보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백로그입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제공하지 못한 주문이 계속 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당으로 비유하면 예약 손님은 끝없이 줄을 서 있는데 주방이 감당하지 못해 음식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구글 클라우드의 백로그는 4,620억 달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2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두 회사를 합쳐 1,5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기업들조차 이미 확보한 매출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막아세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고성능 AI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최고 성능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본이 많고 주문이 넘쳐나도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으면 AI 서비스를 만들 수도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전 세계 AI 산업은 하나의 잠긴 문 앞에서 모두 멈춰서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과 SK가 생산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없다면 이 천문학적인 매출은 계속 대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 기업들이 왜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바라보는지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으로 향한 것은 국제기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최고의 두뇌 집단으로 평가받는 조직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구글 딥마인드입니다. 알파고를 개발해 이세돌 구단과 역사적인 대국을 치렀던 바로 그 연구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영국 본사를 제외하고 구글 딥마인드가
세계 최초로 해외 AI 캠퍼스를 세운 곳은 어디였을까요? 정답은 서울 강남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 역시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 데미스 하사비스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이세돌 구단의 친필 서명이 담긴 바둑판을 직접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히 10년 전 서울에서 펼쳐졌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인 승부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상징을 들고 청와대를 찾은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영국을 제외한 세계 최초의 해외 AI 캠퍼스를 서울 강남에 설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남에 약 600평 규모로 조성될 이 캠퍼스에는 구글 본사의 핵심 연구진 최소 10명 이상이 직접 상주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 인력이 서울에서 장기간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실을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캠퍼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K-사이언스 프로젝트와 협력해 아직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공략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딥마인드는 이미 알파폴드와 알파게놈이라는 강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신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기술이며 알파게놈은 유전자 분석 분야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이 한국의 정밀 의료 데이터 그리고 로봇이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율 실험실과 결합할 경우 기존에 10년이 걸리던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 기간을 10분의 1 수준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질환, 이른바 미충족 의료 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지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시장 규모는 연 1경 원에 이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전망치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국과 세계 최고 AI 기술이 결합할 경우 만들어질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꿈 같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UN 국제기구가 한국으로 향하고 구글 딥마인드까지 서울에 둥지를 틀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줄을 서는 모습은 분명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진정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화려한 성과만 볼 수는 없습니다. 눈부신 성공 뒤에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는 세 가지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모범생일까요? 지금부터는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앞에서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AI 특허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스탠퍼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AI 특허 가운데 무려 42%는 등록 이후 다른 연구나 산업에서 단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 특허였습니다. 미국은 19%, 일본은 32%, 유럽은 35%였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숫자는 많지만 실제 산업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낸 영향력 있는 특허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양적인 성과는 세계 정상급이지만 질적인 경쟁력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더욱 심각합니다. AI 핵심 인재의 순유입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OECD 38개 국가 가운데 35위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힘들게 육성한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더 좋은 연구 환경과 높은 보상을 찾아 실리콘밸리와 해외 연구기관으로 계속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5개의 기반을 모두 갖췄다고 해도 정작 그 생태계를 움직일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그 기반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제도입니다. 거대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해야 할 대한민국 AI 기본법의 과태료 상한은 겨우 3천만 원입니다. 반면
유럽은 위반 정도에 따라 기업 매출의 최대 7%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재도 가능합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규제는 지나치게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관리할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부지와 예산만 제공한 채 소중한 의료 데이터와 산업 현장의 핵심 노하우를 해외 기업에 넘겨주는 데이터 소장농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제기됩니다. 왜 굳이 이런 차가운 현실을 이야기했을까요? 기쁨을 누리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국은 장점만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나라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찾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냉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존재하는 세계의 허점을 반드시 메워야 이 기회를 우리의 미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무엇보다 AI는 일자리의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활용해 과거 90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혼자 처리하는 슈퍼 엔지니어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같은 반도체 강국에는 엄청난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전에 90명이 맡던 일을 한 사람이 수행하게 된다면 남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무거운 질문도 함께 남깁니다. 바로 이런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AI 기본 사회라는 모델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실제 사례를 보면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분을 함께 보유하며 가구당 연평균 5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햇빛이 만들어낸 수익을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풍력 발전 잠재력이 태양광보다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방식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가가치를 국가가 일정 부분 확보해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시대에도 기술이 만든 성과를 일부 기업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국가 경제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제로 전환한 초기 5년 동안 경제가 오히려 매년 평균 5%씩 성장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에도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조직들이 100년 넘게 외교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제네바를 떠나 서울을 향하고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미국이 빠져나가며 생긴 거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 다른 국가를 지배했던 역사가 없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AI 생태계의 5요소를 모두 갖춘 데다 반도체를 통해 세계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신뢰, 기술력, 그리고 세계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건,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산업을 축적하며 쌓아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반도체 하나, 아무렇지 않게 접속하는 인터넷 포털 하나에도 사실은 전 세계가 경쟁하며 확보하려는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통해 반도체나 AI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면 그것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어느 한 명의 천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공장을 세우고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선택이 하나씩 쌓여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반도체의 생산 라인을 지켜온 수많은 손길,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렸던 끝없는 도전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실패를 말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축적한 시간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쌓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그림자, 깡통 특허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 그리고 부족한 제도적 장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한다고 해서 이 위치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술 패권의 흐름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뒤바뀝니다. 과거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국가들도 방심하는 순간 선두 자리를 내준 사례는 역사 속에 수없이 존재했습니다. 세계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자만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자부심은 당당하게 간직하되 아직 남아있는 약점을 끊임없이 보완하며 이 자리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가 한국을 향해 움직이는 지금, 이것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지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이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국제 정세와 경제, 기술 패권의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